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몸과 마음을 지배하는 장의 놀라운 힘, 장뇌력입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갈 힘은 뇌가 아닌 장에 있다. 장뇌력을 갈고 닦아 본디의 생명력을 회복하자. 이런 부제를 달고 있습니다. 저자 소개입니다. 나가누마 타카노리, 1969년 일본 야마니시 현에서 태어났으며 웹진 생명과학정보실의 대표이자 편집자 겸 기자이다. 이 웹진은 마음과 몸, 영원히 조화를 이루는 생활 방식을 주로 제안하고 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를 좋게 하려고 두뇌만 단련하다가는 대갈장궁이 되기 쉽다. 하지만 이 책을 참고해서 장 기능을 활발하게 하면 뇌 활동까지 좋아져 균형감 있고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살아있다는 현상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다. 살아있다는 현상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으나 그중 하나가 먹는 행위이다. 즉, 살다라는 말은 먹다라는 뜻이다. 생물 진화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갈수록 두 행위의 관계는 분명해진다. 먹으니까 살게 되고 활동할 수 있다고 느낄 수 있다. 이러한 먹는 행위의 주체가 바로 이 책의 주인공인 장이라는 기관이다. 내보다 훨씬 오래전에 생겨났고 생명의 고향과 같은 우리 몸의 중심부에서 묵묵히 기다리다가 입을 통해 들어오는 것을 전부 받아주는 아주 듬직한 존재가 바로 장이다. 먼저 우리는 생물이며 장을 모태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장은 음식물을 소화 흡수하고 배설하는 기관만은 아니다. 뇌로만 의식을 집중하면 좀처럼 알아채지 못하지만 사실 장은 마음의 움직임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나라는 존재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어떻게 인식하는 게 좋을까? 이런 철학적인 주제도 장의 진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답을 얻을 수 있다. 먹는 행위로 장의 운동을 활발하게 하여 생물로서의 감각을 되찾아보자. 장은 제2의 뇌라는 설이 있는데 이 책을 읽으면 오히려 장은 제1의 뇌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기관이란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나의 주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다. 우리는 장에서 생겨났다. 뇌는 우리의 근원이 아니다. 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심장은 산소를 온몸으로 내보내는 장기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이상의 기능을 하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소화기관인 장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다. 장은 음식물을 소화 흡수하고 배설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면역체계의 중추 역할을 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면서 마음과도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생각하는 행위와 느끼는 행위는 서로 다르며 그 중에서 느끼는 행위는 장이 맡고 있다는 말이다. 진화의 계통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인류의 조상인 초기 척추동물은 입부터 항문까지 이어진 한 개의 소화관, 즉 장 하나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 단계는 아직 뇌가 생기지 않았다. 장에서 심장이나 폐 같은 장기들이 생겨나고 장벽과 체벽에 있던 신경들이 서로 이어져 뇌가 생겨났다고 추정된다. 그러니 심장에 마음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그 근원인 장에도 있는 것이다. 즉, 장이 마음의 기원이다. 단전 호흡을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배가 신체 중심부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이해할 것이다. 생물은 뇌가 생겨나기 훨씬 이전부터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고자 느끼면서 살아왔으며 소화관인 장은 느끼는 기능의 주체였다. 평소 우리가 먹는 음식이 신체 건강은 물론 정신 건강도 좌우한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장의 활동이 불안정하면 심적 안정감도 흔들린다. 장이 더러우면 마음도 더러워진다.
장이 깨끗하면 마음도 깨끗하다. 쉽게 생각해보자. 우리는 배가 살살 아프면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해서 침착함을 잃어버린다. 반면 이유도 없이 조마조마하고 불안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정신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장이 그렇게 반응하고 있어서인지도 모른다. 장과 마음의 관계에 관해서 짚어볼 사항이 또 하나 있다. 정신의료 분야에서는 우울증의 원인을 세로토닌이 부족해서라고 말한다. 이런 이유로 세로토닌을 조절하는 것이 우울증 개선의 핵심 치료법 중 하나로 꼽힌다. 장이 제대로 꿈틀 운동을 한다는 것은 소화, 흡수, 배설이 원활하고 앞서 설명했듯이 세로토닌도 충분히 분비되어 장 활동이 지극히 안전된 상태를 말한다. 이런 상태일 때 마음은 아주 평온하다. 장 활동이 이 상태를 회복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울증 증세가 상당히 개선되지 않을까? 우리는 가슴이나 복부에서 느끼지만 고민 따위는 하지 않는다. 고민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뇌다. 불교에서는 무명이란 용어가 있다. 무명은 마음을 어지럽히는 원인이다. 원인이 뇌에 치우친 상태, 요컨대 몸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뇌만 기능하는 현상도 무명이라고 할 수 있다. 몸은 자연의 일부이다. 그러므로 몸의 존재는 잊어버린 채 뇌만 기능한다는 것은 뇌만 이 세상에 고립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무명에서 벗어나려면 뇌로 의식이 쏠린 대갈자군 상태를 알아차려서 유능해진다고 해서 반드시 깨달음을 얻는다고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생물학적으로 깨달음은 단 한 쌍의 신경이 연결된 것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꼬리뼈에 뻗어있는 신경에 연결된다면 말이다. 바꿔 말하면 깨달았다고 해서 갑자기 유능해질 수도 없고 인간성이 좋아지거나 고민이 전부 사라지지도 않는다. 깨닫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잘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다. 중요한 점은 생물로서의 나와 연결되는 것이다. 내가 존재하는 세계와 연결되었다는 감각을 회복하는 것이다. 뇌는 나라는 존재를 가두는 감옥과 같다. 그곳에서 외로움, 고민, 갈등이 항상 따라다닌다. 그런 자유롭지 못한 세계에서 벗어나려면 생물로서의 감각이 깃들어 있는 장을 깨끗하게 함으로써 활성화시켜서 직관을 포착하기 쉬운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생물로서의 나와 연결되는 것은 마음의 평안으로 이어져 당당하고 자신 있는 그런 살아가는 생명의 원천이 된다. 예뻐지고 싶다, 젊어지고 싶다와 같은 소망을 이루는 것도 세포의 활동성과 관계가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세포의 활동성을 결정지을까? 호흡으로 폐에 들어온 산소와 식사로 장에 들어온 영양소가 몸 곳곳의 세포로 운반되어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가 된다. 한마디로 먹은 음식물이 피가 되고 살이 된다. 미국 격언에도 네가 먹는 것이 곧 너가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을 곧이곧대로 해석하면 우리는 먹는 음식물 이상의 존재가 될 수 없다라는 뜻도 된다. 대체로 우리는 마음가짐이나 생각, 행동 방식을 바꾸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우리의 바탕이 세포이고 세포 대부분은 음식물에서 만들어지므로 마음가짐이나 생각, 행동 방식의 변화 역시 먹는 음식물이 바탕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고기는 더 이상 양질의 단백질원이 아니다. 그 이유는 육류에는 식이섬유가 전혀 들어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한다. 식이섬유는 장에서 소화 흡수되지 않아서 영양소라고는 할 수 없으나 소화되지 않은 채 대장으로 운반되어 장의 꿈틀 운동을 돕는다. 꿈틀 운동은 장이 단독으로 움직여서 생겨나는 현상이 아니라 원래 음식에 들어있는
식이섬유와 함께 움직이며 생겨난다. 이러한 꿈틀 운동이 원활하지 않으면 장에 음식물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져서 그 음식물에서 해로운 균이 번식하고 그리고 독성 물질이 생겨난다. 평소 냄새가 독한 방귀를 자주 뀌는 사람은 자신의 장 속에서 음식물이 부패해 유해가스가 생기고 그것이 방귀로 배설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렇다면 대장에 좋은 음식은 무엇일까요? 동물성보다는 식물성이 장에 맞는다. 식물성 식품이라도 가공을 하면 장과 성질이 맞지 않게 된다. 이것은 우리가 먹는 밀가루라든지 이렇게 식품을 가공하면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거기에 식이섬유가 깎여 나가서 육류를 먹을 때처럼 장의 꿈틀 운동에 어려움이 생기고 당의 흡수가 빨라져서 혈당치가 단숨에 상승해서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저자가 대표적으로 추천하는 음식은 채소, 특히 뿌리채소, 그리고 밥, 현미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효식품, 된장이나 청국장 같은 이런 발효식품을 말합니다. 뱃속이 불편하면 감정이 흔들려서 좀처럼 마음이 안정되지 않으며 뱃속을 편안하게 해서 마음이 차분해지면 사람은 원래의 자신을 되찾는다. 그러므로 정신을 단련할 때 식사 내용을 개선하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식물이 만든 당질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식이섬유와 비타민, 미네랄이 필요하니 이리저리 가공하지 않고 자연에 가까운 상태로 먹는 것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만드는 방법이다. 저자는 면역력을 높이려면 대장이 건강해야 된다고 합니다. 장 운동이 활발하다는 것은 생명력이 높다는 것이고 그것은 면역력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 공식이 이해되면 감염증 대책의 본질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면역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백혈구에 의한 면역 체계입니다. 이것은 자연 면역보다 더 직접적이고 빠릅니다. 하지만 항체를 만드는 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자연 면역의 구조는 단순합니다. 하지만 세포가 활력을 잃어버리면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므로 바이러스나 세균의 침입을 막아내지 못합니다. 자연 면역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는, 다시 말해 세포가 활기차게 활동하는 게 면역력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량이라는 숫자 맞추기에 급급해서 정말로 중요한 소화, 흡수, 배설 기능을 무시하면 당연히 장에 쓰레기가 쌓인다. 그렇게 생긴 쓰레기 중 하나가 앞서 소개한 불량 단백질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세포에 쓰레기가 쌓인 상태에서는 최전방의 자연 면역도, 장 속에 집결한 백혈구도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태를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까? 그 방법의 하나로 아침 단식법을 추천한다. 대략적으로 얘기하면 전날 밤부터 이튿날 정오까지 16시간 동안 단식을 하고 하루의 절반은 장을 쉬는 시간을 주는 것이다. 이러한 아침 단식법은 장의 독소 제거를 촉진한다. 일본의 유명한 시집 봄과 수라라는 그런 시집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나라고 하는 현상은 찰나의 생명을 지닌 교류 전구가 밝히는 하나의 푸른빛이다. 이 구절은 마치 세포 안에서 무수히 반짝이는 미토콘드리아라는 발전소의 모습을 보는 듯하다. 이 작은 발전 기관을 수백 혹은 수천 단위로 지닌 세포가 40조에서 60조 정도 모여서 우리의 몸을 이루고 생명을 유지한다. 유구한 세월 속에서 이렇게 산소가 널리 퍼져서 많은 원시 생명이 죽어 없어지고 말았다. 그러던 중 산소를 좋아하는 호기성 세균을 제 몸속에 받아들여 함께 살아남으려고
산소를 에너지원으로 바꾸는 재주를 아슬아슬하게 부린 생명체도 나타났다. 이렇게 받아들여진 호기성 세균이 미토콘드리아의 선조이며 받아들인 주체는 우리의 먼 조상이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호흡을 하는 이유는 어쩌면 세포가 사는데 필요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우리가 식사하는 게 아니라 세포가 식사하는 것이다. 식사하는 모습을 떠올려보자. 개걸스럽게 먹으면 호흡이 얕아져서 산소 공급이 충분치 않게 된다. 이런 상태라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지 않아서 미토콘드리아도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니 느리게 소화되는 음식을 천천히 먹어야 한다. 자연의 섭리를 따르는 식사를 하면 산소 공급이 원활해져 미토콘드리아계의 에너지 회로도 활성화된다. 천천히 숨을 쉬면서 느긋하게 먹자. 한가롭고 여유있는 생활 방식을 미토콘드리아라는 에너지 공장이 떠받치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생물이 왕성하게 활동하려면 일정한 온도가 필요하다. 사람은 37도 전후이다. 미토콘드리아도 마찬가지다. 즉, 체온이 낮은 상태에서는 미토콘드리아가 활동을 멈춰버리므로 영양을 충분히 섭취하더라도 에너지를 제대로 만들 수 없다.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적절히 운동을 해야 한다. 산다는 것은 먹는 행위이다 라고 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는 반드시 움직임이 따른다. 자신의 능력을 한껏 발휘하며 만족스럽게 살려면 세포 내부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활발해야 한다. 먹고, 숨쉬고, 움직이는 것. 이 세 가지 행위가 하나가 되어 생명을 이어간다고 이해하자. 장에는 숙주인 인간에게 불이익을 주는 세균, 즉 유해균도 서식한다. 경비대인 면역체계는 왜 이런 나쁜 균들을 물리치지 않는 것일까? 감염증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도 몸속 여러 부위에 잠복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인플루엔자가 유행하면 손 씻기, 양치질, 마스크 쓰기 등으로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데 설령 감염됐다 하더라도 반드시 증세가 나타난다고는 할 수 없다.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상황에 따라 인체에 이롭기도 하고 해롭기도 하다. 우리는 자기와 비자기, 적과 아군의 경계가 모호한 수많은 개체가 하나로 합쳐진 몸이라는 나라고 하는 자아가 생긴 존재인 것이다. 중요한 점은 장 속 세균의 균형이다. 유산균도 유해균도 우리 몸에 필요한 미생물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중요한 점은 균형이다. 몸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은 먼저 유익균을 활기차게 할 길을 찾아야 한다. 전체 20%만 변해도 장에는 평온이 깃든다. 가장 이상적인 대변의 상태는 지름이 2에서 3cm 굵기에 바나나와 비슷한 대변이 하루에 한 덩어리에서 두 덩어리 정도 나오는 것이다. 이런 변은 유산균이 많이 들어있어서 아주 약한 식초 냄새가 날 뿐 악취는 나지 않는다. 대변과 방귀에서 심한 냄새가 난다면 동물성 단백질이 장에서 부패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장 속에서 단백질이 부패하면 정신적으로도 나쁜 영향을 끼쳐서 신경질이나 불안, 우울증의 원인이 된다. 아침 단식으로 노폐물을 내보내자. 여기에서는 히로미 씨가 추천하는 아침 단식법을 알아보겠다. 전날 8시 무렵까지 저녁 식사를 마친다. 아침에 일어나면 물을 충분히 마신다. 생수를 상온 상태로 마시되 한 500ml 정도 몇 번에 걸쳐 나누어 마신다. 그리고 제철 과일을 먹는다. 제철 과일을 먹으면 풍부한 효소의 작용으로 저절로 소화 흡수되는 것은 물론 장에 최소한의 부담을 주면서
비타민과 미네랄, 식이섬유를 섭취할 수가 있다. 정오까지는 열에 익힌 식품을 먹지 않는다. 뇌는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므로 단 것을 찾게 만든다. 하지만 단 것은 바로 에너지로 바뀌어 금세 소비되므로 지속적으로 보충해줘야 한다. 게다가 소비될 때마다 혈당치가 급격히 변하기 때문에 정신도 불안정해진다. 단 것에 의존하면 몸과 마음에 부담이 생기고 만다. 효소는 생명 활동의 매개체가 되는 물질이다. 예를 들어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들어지는 에너지는 다양한 종류의 효소가 관여한다. 효소가 풍부하게 함유된 살아있는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생명력을 높이는 길이다. 실제로 생식을 실천하는 사람은 비타민, 미네랄은 물론 효소를 통째로 섭취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미생물하면 발효식품을 떠올리는데 밥과 함께 먹을 것을 생각하면 역시 된장이다. 된장은 원료를 누룩으로 발효시켜서 만들게 된다. 오래 발효할수록 콩의 단백질이 잘 분해되어 장과 성질이 맞는 식품으로 변한다. 염분이 많다며 발효식품을 문제 삼는 사람들이 있지만 소금을 많이 섭취하면 고혈압에 걸린다는 말은 명백한 증거가 없다. 된장은 콩을 발효시키는데 그 의미가 있으므로 발효도가 낮은 된장은 장과 성질이 잘 맞는다고 볼 수 없다. 일반적으로 발효에는 시간이 걸리므로 1년 이상 숙성된 상품을 고르는 편이 좋다. 우리는 뇌가 좋아하는 식사에만 길들여져 있다. 따라서 장에 좋은 식사도 있다는 점을 알고 뇌에만 신경 쓰지 말고 뱃속이 편안해지는 감각을 익혀야 한다. 뇌가 좋아하는 식사는 진수성찬이고 장에 좋은 식사는 간소한 음식이다. 이러한 차이를 파악하려면 경험이 필요하다. 정말로 뱃속이 편안하다고 느꼈다면 장의 건강만 생각하지 말고 가끔은 뇌가 좋아하는 식사를 즐겨보는 것도 좋다. 장에 좋은 식사만 하려고 자신의 욕구를 너무 억누르면 처음에는 몸이 나빠질 것을 걱정할 수도 있다. 이런 상태라면 식사를 즐길 수가 없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려면 장에 좋은 식사와 뇌가 좋아하는 식사의 비율을 7대3으로 하는 것이 제일 좋다. 현대에는 뇌가 좋아하는 진수성찬을 먹을 비율이 너무 높다. 따라서 반드시 식생활을 개선해야 한다. 예컨대 발효식품이 몸에 좋다는 이유는 발효로 말미암아 영양가와 보존성, 맛이 좋아지기 때문이다. 이는 미생물의 힘이 식물의 질을 높여서 사람을 살린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러한 발효식품을 먹으면 장 활동이 활발해져서 몸과 마음이 건강해진다. 우리 삶에서 발효시켜야 되는 것은 음식만이 아니다. 나의 가치를 높이는 것도 발효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 사람의 가치, 즉 품격은 돈의 많고 적음과 관계가 없다. 품격이 있는 사람은 분별력이 뛰어나고 됨됨이를 소중히 여긴다. 식품으로 치면 수년 동안 숙성시킨 된장과 같다. 건강이라는 작은 틀에서 벗어나 생명력을 높이는 것이 진정한 발효라고 인식을 바꿔보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발효해서 생명력을 높이면 이 사회도 더욱 건강해질 것이다. 예, 지금까지 장뇌력,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중간중간에 좋은 내용이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요약 발췌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내용을 생략하게 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한번 구해서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몸과 마음을 지배하는 장의 놀라운 힘,
장뇌력입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갈 힘은 뇌가 아닌 장에 있다. 장뇌력을 갈고 닦아 본디의 생명력을 회복하자. 이런 부제를 달고 있습니다. 저자 소개입니다. 나가누마 타카노리. 1969년 일본 야마니시 현에서 태어났으며 웹진 생명과학정보실의 대표이자 편집자 겸 기자이다. 이 웹진은 마음과 몸, 영혼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 방식을 주로 제안하고 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를 좋게 하려고 두뇌만 단련하다가는 대갈장궁이 되기 쉽다. 하지만 이 책을 참고해서 장 기능을 활발하게 하면 뇌 활동까지 좋아져 균형감 있고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살아있다는 현상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다. 살아있다는 현상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으나 그중 하나가 먹는 행위이다. 즉, 살다라는 말은 먹다라는 뜻이다. 생물 진화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갈수록 두 행위의 관계는 분명해진다. 먹으니까 살게 되고 활동할 수 있다고 느낄 수 있다. 이러한 먹는 행위의 주체가 바로 이 책의 주인공인 장이라는 기관이다. 내보다 훨씬 오래전에 생겨났고 생명의 고향과 같은 우리 몸의 중심부에서 묵묵히 기다리다가 입을 통해 들어오는 것을 전부 받아주는 아주 듬직한 존재가 바로 장이다. 먼저 우리는 생물이며 장을 모태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장은 음식물을 소화 흡수하고 배설하는 기관만은 아니다. 뇌로만 의식을 집중하면 좀처럼 알아채지 못하지만 사실 장은 마음의 움직임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나라는 존재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어떻게 인식하는 게 좋을까? 이런 철학적인 주제도 장의 진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답을 얻을 수 있다. 먹는 행위로 장의 운동을 활발하게 하여 생물로서의 감각을 되찾아보자. 장은 제2의 뇌라는 설이 있는데 이 책을 읽으면 오히려 장은 제1의 뇌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기관이란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나의 주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다. 우리는 장에서 생겨났다. 뇌는 우리의 근원이 아니다. 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심장은 산소를 온몸으로 내보내는 장기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이상의 기능을 하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소화기관인 장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다. 장은 음식물을 소화 흡수하고 배설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면역체계의 중추 역할을 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면서 마음과도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생각하는 행위와 느끼는 행위는 서로 다르며 그 중에서 느끼는 행위는 장이 맡고 있다는 말이다. 진화의 계통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인류의 조상인 초기 척추동물은 입부터 항문까지 이어진 한 개의 소화관, 즉 장 하나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 단계는 아직 뇌가 생기지 않았다. 장에서 심장이나 폐 같은 장기들이 생겨나고 장벽과 체벽에 있던 신경들이 서로 이어져 뇌가 생겨났다고 추정된다. 그러니 심장에 마음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그 근원인 장에도 있는 것이다. 즉, 장이 마음의 기원이다. 단전 호흡을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배가 신체 중심부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이해할 것이다. 생물은 뇌가 생겨나기 훨씬 이전부터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고자 느끼면서 살아왔으며 소화관인 장은 느끼는 기능의 주체였다. 평소 우리가 먹는 음식이 신체 건강은 물론 정신 건강도 좌우한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장의 활동이 불안정하면 심적 안정감도 흔들린다. 장이 더러우면 마음도 더러워진다. 장이 깨끗하면 마음도 깨끗하다. 쉽게 생각해보자.
우리는 배가 살살 아프면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해서 침착함을 잃어버린다. 반면 이유도 없이 조마조마하고 불안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정신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장이 그렇게 반응하고 있어서인지도 모른다. 장과 마음의 관계에 관해서 짚어볼 사항이 또 하나 있다. 정신의료 분야에서는 우울증의 원인을 세로토닌이 부족해서라고 말한다. 이런 이유로 세로토닌을 조절하는 것이 우울증 개선의 핵심 치료법 중 하나로 꼽힌다. 장이 제대로 꿈틀 운동을 한다는 것은 소화, 흡수, 배설이 원활하고 앞서 설명했듯이 세로토닌도 충분히 분비되어 장 활동이 지극히 안정된 상태를 말한다. 이런 상태일 때 마음은 아주 평온하다. 장 활동이 이 상태를 회복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울증 증세가 상당히 개선되지 않을까? 우리는 가슴이나 복부에서 느끼지만 고민 따위는 하지 않는다. 고민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뇌다. 불교에서는 무명이란 용어가 있다. 무명은 마음을 어지럽히는 원인이다. 원인이 뇌에 치우친 상태, 요컨대 몸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뇌만 기능하는 현상도 무명이라고 할 수 있다. 몸은 자연의 일부이다. 그러므로 몸의 존재는 잊어버린 채 뇌만 기능한다는 것은 뇌만 이 세상에 고립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무명에서 벗어나려면 뇌로 의식이 쏠린 대갈자군 상태를 알아차려서 유능해진다고 해서 반드시 깨달음을 얻는다고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생물학적으로 깨달음은 단 한 쌍의 신경이 연결된 것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꼬리뼈에 뻗어있는 신경에 연결된다면 말이다. 바꿔 말하면 깨달았다고 해서 갑자기 유능해질 수도 없고 인간성이 좋아지거나 고민이 전부 사라지지도 않는다. 깨닫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잘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다. 중요한 점은 생물로서의 나와 연결되는 것이다. 내가 존재하는 세계와 연결되었다는 감각을 회복하는 것이다. 뇌는 나라는 존재를 가두는 감옥과 같다. 그곳에서 외로움, 고민, 갈등이 항상 따라다닌다. 그런 자유롭지 못한 세계에서 벗어나려면 생물로서의 감각이 깃들어 있는 장을 깨끗하게 함으로써 활성화시켜서 직관을 포착하기 쉬운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생물로서의 나와 연결되는 것은 마음의 평안으로 이어져 당당하고 자신 있는 그런 살아가는 생명의 원천이 된다. 예뻐지고 싶다, 젊어지고 싶다와 같은 소망을 이루는 것도 세포의 활동성과 관계가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세포의 활동성을 결정지을까? 호흡으로 폐에 들어온 산소와 식사로 장에 들어온 영양소가 몸 곳곳의 세포로 운반되어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가 된다. 한마디로 먹은 음식물이 피가 되고 살이 된다. 미국 격언에도 네가 먹는 것이 곧 너가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을 곧이곧대로 해석하면 우리는 먹는 음식물 이상의 존재가 될 수 없다라는 뜻도 된다. 대체로 우리는 마음가짐이나 생각, 행동 방식을 바꾸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우리의 바탕이 세포이고 세포 대부분은 음식물에서 만들어지므로 마음가짐이나 생각, 행동 방식의 변화 역시 먹는 음식물이 바탕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고기는 더 이상 양질의 단백질원이 아니다. 그 이유는 육류에는 식이섬유가 전혀 들어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한다. 식이섬유는 장에서 소화 흡수되지 않아서 영양소라고는 할 수 없으나 소화되지 않은 채 대장으로 운반되어 장의 꿈틀 운동을 돕는다. 꿈틀 운동은 장이 단독으로 움직여서 생겨나는 현상이 아니라 원래 음식에 들어있는 식이섬유와 함께 움직이며 생겨난다. 이러한 꿈틀 운동이 원활하지 않으면
장에 음식물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져서 그 음식물에서 해로운 균이 번식하고 그리고 독성 물질이 생겨난다. 평소 냄새가 독한 방귀를 자주 뀌는 사람은 자신의 장 속에서 음식물이 부패해 유해가스가 생기고 그것이 방귀로 배설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렇다면 대장에 좋은 음식은 무엇일까요? 동물성보다는 식물성이 장에 맞는다. 식물성 식품이라도 가공을 하면 장과 성질이 맞지 않게 된다. 이것은 우리가 먹는 밀가루라든지 이렇게 식품을 가공하면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거기에 식이섬유가 깎여 나가서 육류를 먹을 때처럼 장의 꿈틀 운동에 어려움이 생기고 당의 흡수가 빨라져서 혈당치가 단숨에 상승해서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저자가 대표적으로 추천하는 음식은 채소, 특히 뿌리채소, 그리고 밥, 현미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효식품, 된장이나 청국장 같은 이런 발효식품을 말합니다. 뱃속이 불편하면 감정이 흔들려서 좀처럼 마음이 안정되지 않으며 뱃속을 편안하게 해서 마음이 차분해지면 사람은 원래의 자신을 되찾는다. 그러므로 정신을 단련할 때 식사 내용을 개선하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식물이 만든 당질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식이섬유와 비타민, 미네랄이 필요하니 이리저리 가공하지 않고 자연에 가까운 상태로 먹는 것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만드는 방법이다. 저자는 면역력을 높이려면 대장이 건강해야 된다고 합니다. 장 운동이 활발하다는 것은 생명력이 높다는 것이고 그것은 면역력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 공식이 이해되면 감염증 대책의 본질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면역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백혈구에 의한 면역 체계입니다. 이것은 자연 면역보다 더 직접적이고 빠릅니다. 하지만 항체를 만드는 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자연 면역의 구조는 단순합니다. 하지만 세포가 활력을 잃어버리면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므로 바이러스나 세균의 침입을 막아내지 못합니다. 자연 면역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는, 다시 말해 세포가 활기차게 활동하는 게 면역력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량이라는 숫자 맞추기에 급급해서 정말로 중요한 소화, 흡수, 배설 기능을 무시하면 당연히 장에 쓰레기가 쌓인다. 그렇게 생긴 쓰레기 중 하나가 앞서 소개한 불량 단백질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세포에 쓰레기가 쌓인 상태에서는 최전방의 자연 면역도, 장 속에 집결한 백혈구도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태를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까? 그 방법의 하나로 아침 단식법을 추천한다. 대략적으로 얘기하면 전날 밤부터 이튿날 정오까지 16시간 동안 단식을 하고 하루의 절반은 장을 쉬는 시간을 주는 것이다. 이러한 아침 단식법은 장의 독소 제거를 촉진한다. 일본의 유명한 시집 봄과 수라라는 그런 시집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나라고 하는 현상은 찰나의 생명을 지닌 교류 전구가 밝히는 하나의 푸른빛이다. 이 구절은 마치 세포 안에서 무수히 반짝이는 미토콘드리아라는 발전소의 모습을 보는 듯하다. 이 작은 발전 기관을 수백 혹은 수천 단위로 지닌 세포가 40조에서 60조 정도 모여서 우리의 몸을 이루고 생명을 유지한다. 유구한 세월 속에서 이렇게 산소가 널리 퍼져서 많은 원시 생명이 죽어 없어지고 말았다. 그러던 중 산소를 좋아하는 호기성 세균을 제 몸속에 받아들여 함께 살아남으려고 산소를 에너지원으로 바꾸는 재주를 아슬아슬하게 부린 생명체도 나타났다.
이렇게 받아들여진 호기성 세균이 미토콘드리아의 선조이며 받아들인 주체는 우리의 먼 조상이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호흡을 하는 이유는 어쩌면 세포가 사는데 필요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우리가 식사하는 게 아니라 세포가 식사하는 것이다. 식사하는 모습을 떠올려보자. 개걸스럽게 먹으면 호흡이 얕아져서 산소 공급이 충분치 않게 된다. 이런 상태라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지 않아서 미토콘드리아도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니 느리게 소화되는 음식을 천천히 먹어야 한다. 자연의 섭리를 따르는 식사를 하면 산소 공급이 원활해져 미토콘드리아계의 에너지 회로도 활성화된다. 천천히 숨을 쉬면서 느긋하게 먹자. 한가롭고 여유있는 생활 방식을 미토콘드리아라는 에너지 공장이 떠받치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생물이 왕성하게 활동하려면 일정한 온도가 필요하다. 사람은 37도 전후이다. 미토콘드리아도 마찬가지다. 즉, 체온이 낮은 상태에서는 미토콘드리아가 활동을 멈춰버리므로 영양을 충분히 섭취하더라도 에너지를 제대로 만들 수 없다.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적절히 운동을 해야 한다. 산다는 것은 먹는 행위이다 라고 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는 반드시 움직임이 따른다. 자신의 능력을 한껏 발휘하며 만족스럽게 살려면 세포 내부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활발해야 한다. 먹고, 숨쉬고, 움직이는 것. 이 세 가지 행위가 하나가 되어 생명을 이어간다고 이해하자. 장에는 숙주인 인간에게 불이익을 주는 세균, 즉 유해균도 서식한다. 경비대인 면역체계는 왜 이런 나쁜 균들을 물리치지 않는 것일까? 감염증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도 몸속 여러 부위에 잠복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인플루엔자가 유행하면 손 씻기, 양치질, 마스크 쓰기 등으로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데 설령 감염됐다 하더라도 반드시 증세가 나타난다고는 할 수 없다.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상황에 따라 인체에 이롭기도 하고 해롭기도 하다. 우리는 자기와 비자기, 적과 아군의 경계가 모호한 수많은 개체가 하나로 합쳐진 몸이라는 나라고 하는 자아가 생긴 존재인 것이다. 중요한 점은 장 속 세균의 균형이다. 유산균도 유해균도 우리 몸에 필요한 미생물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중요한 점은 균형이다. 몸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은 먼저 유익균을 활기차게 할 길을 찾아야 한다. 전체 20%만 변해도 장에는 평온이 깃든다. 가장 이상적인 대변의 상태는 지름이 2에서 3cm 굵기에 바나나와 비슷한 대변이 하루에 한 덩어리에서 두 덩어리 정도 나오는 것이다. 이런 변은 유산균이 많이 들어있어서 아주 약한 식초 냄새가 날 뿐 악취는 나지 않는다. 대변과 방귀에서 심한 냄새가 난다면 동물성 단백질이 장에서 부패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장 속에서 단백질이 부패하면 정신적으로도 나쁜 영향을 끼쳐서 신경질이나 불안, 우울증의 원인이 된다. 아침 단식으로 노폐물을 내보내자. 여기에서는 히로미 씨가 추천하는 아침 단식법을 알아보겠다. 전날 8시 무렵까지 저녁 식사를 마친다. 아침에 일어나면 물을 충분히 마신다. 생수를 상온 상태로 마시되 한 500ml 정도 몇 번에 걸쳐 나누어 마신다. 그리고 제철 과일을 먹는다. 제철 과일을 먹으면 풍부한 효소의 작용으로 저절로 소화 흡수되는 것은 물론 장에 최소한의 부담을 주면서 비타민과 미네랄, 식이섬유를 섭취할 수가 있다. 정오까지는 열에 익힌 식품을
먹지 않는다. 뇌는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므로 단 것을 찾게 만든다. 하지만 단 것은 바로 에너지로 바뀌어 금세 소비되므로 지속적으로 보충해줘야 한다. 게다가 소비될 때마다 혈당치가 급격히 변하기 때문에 정신도 불안정해진다. 단 것에 의존하면 몸과 마음에 부담이 생기고 만다. 효소는 생명 활동의 매개체가 되는 물질이다. 예를 들어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들어지는 에너지는 다양한 종류의 효소가 관여한다. 효소가 풍부하게 함유된 살아있는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생명력을 높이는 길이다. 실제로 생식을 실천하는 사람은 비타민, 미네랄은 물론 효소를 통째로 섭취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미생물하면 발효식품을 떠올리는데 밥과 함께 먹을 것을 생각하면 역시 된장이다. 된장은 원료를 누룩으로 발효시켜서 만들게 된다. 오래 발효할수록 콩의 단백질이 잘 분해되어 장과 성질이 맞는 식품으로 변한다. 염분이 많다며 발효식품을 문제 삼는 사람들이 있지만 소금을 많이 섭취하면 고혈압에 걸린다는 말은 명백한 증거가 없다. 된장은 콩을 발효시키는데 그 의미가 있으므로 발효도가 낮은 된장은 장과 성질이 잘 맞는다고 볼 수 없다. 일반적으로 발효에는 시간이 걸리므로 1년 이상 숙성된 상품을 고르는 편이 좋다. 우리는 뇌가 좋아하는 식사에만 길들여져 있다. 따라서 장에 좋은 식사도 있다는 점을 알고 뇌에만 신경 쓰지 말고 뱃속이 편안해지는 감각을 익혀야 한다. 뇌가 좋아하는 식사는 진수성찬이고 장에 좋은 식사는 간소한 음식이다. 이러한 차이를 파악하려면 경험이 필요하다. 정말로 뱃속이 편안하다고 느꼈다면 장의 건강만 생각하지 말고 가끔은 뇌가 좋아하는 식사를 즐겨보는 것도 좋다. 장에 좋은 식사만 하려고 자신의 욕구를 너무 억누르면 처음에는 몸이 나빠질 것을 걱정할 수도 있다. 이런 상태라면 식사를 즐길 수가 없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려면 장에 좋은 식사와 뇌가 좋아하는 식사의 비율을 7대3으로 하는 것이 제일 좋다. 현대에는 뇌가 좋아하는 진수성찬을 먹을 비율이 너무 높다. 따라서 반드시 식생활을 개선해야 한다. 예컨대 발효식품이 몸에 좋다는 이유는 발효로 말미암아 영양가와 보존성, 맛이 좋아지기 때문이다. 이는 미생물의 힘이 식물의 질을 높여서 사람을 살린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러한 발효식품을 먹으면 장 활동이 활발해져서 몸과 마음이 건강해진다. 우리 삶에서 발효시켜야 되는 것은 음식만이 아니다. 나의 가치를 높이는 것도 발효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 사람의 가치, 즉 품격은 돈의 많고 적음과 관계가 없다. 품격이 있는 사람은 분별력이 뛰어나고 됨됨이를 소중히 여긴다. 식품으로 치면 수년 동안 숙성시킨 된장과 같다. 건강이라는 작은 틀에서 벗어나 생명력을 높이는 것이 진정한 발효라고 인식을 바꿔보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발효해서 생명력을 높이면 이 사회도 더욱 건강해질 것이다. 예, 지금까지 장뇌력,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중간중간에 좋은 내용이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요약 발췌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내용을 생략하게 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한번 구해서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